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와우넷 채널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거예요.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와우넷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컴퓨터와 모바일 둘 다 이용하기 쉽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니 많이들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박천국 프리미엄 1부 황서연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샤프슈터 방문한 파트너가 1대1로의 숨은 의도와 G7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B3W의 탄생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이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8338로 방문환이라고 보내주시면 새벽을 여는 편지 VOD 7일 무료 체험권을 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방문한 파트너의 스페셜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이 중국에는 유독 짝퉁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짝퉁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나마 숨어서 팔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아예 대놓고 팔아요. 이 짝퉁을 샨자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대도시마다 샨자이 전용 상가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죠. 짝퉁하면 에르메스나 루비통 같은 값비싼 핸드백 같은 것들을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이 중국에서는 독특하게도 거의 모든 분야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버스 같은 것도 짝퉁이 있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돈이 전혀 될 것 같지 않은 쌀알이라든지 계란도 짝퉁이 있다고 해요. 왜 저런 돈도 안 되는 것까지 짝퉁을 만들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짝퉁에 대한 생각 자체가 우리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송나라 때부터 골동품이나 그림에 대해서 진품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가품을 만들었다. 그런 기록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가품이라도 이 진품과 진배 없이 만들었다면 장인과 거의 동등한 칭송을 받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적재산권 탈취에 대한 죄의식보다는 훨씬 더 명품 같은 가품을 만든다는 것에 대한 자존감이 더 큽니다. 실제로 알리바바에서 하도 짝퉁을 많이 판매하다 보니까 해외 진품업체로부터 불평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때 창업자 마유는 베끼는 것도 경쟁력이다라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적도 있었어요. 이쯤 되면 미중 무역전쟁에서 늘 핵심 화두로 지적재산권이 거론되었다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중국에서 베끼는 것이 반도체나 핸드백 같은 사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국가전략 시스템, 이른바 제국의 시스템마저도 그대로 베끼고 있었는데요. 바로 지난 2013년부터 시작했던 1대1로가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1대1로에 숨어있는 중국의 숨은 의도, 그리고 대안으로 이번 G7 회담에서 제시됐던 B3W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제국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달러의 사용권역을 늘리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이 종전 이후 미국은 아무런 신용도 없는 우리나라에게 달러를 무상으로 원조도 했고 또 일부는 차관의 형태로 빌려도 주었어요. 그 돈으로 우리는 부흥할 수 있었고 자발적으로 달러 사용권역에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죠. 전 국토가 거의 대부분 폐허 상태였고 먹을 것조차 구하기 힘든 시대였기 때문에 이 제국의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으로 이 땅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역시 비슷한 방법을 통해서 위안화의 영역을 늘려왔는데요. 금융위기 이후에 더욱 배가 고파진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의 빈국들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원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013년도에는 시진핑이 직접 나서서 1대1로를 발표하게 됩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육상과 해상으로 묶는 거대 경제권을 구축하자라는 프로젝트였죠. 미국발 금융위기 그리고 유럽의 재정위기를 겪는 동안에 더욱 힘들어졌던 나라들은 이 중국이 내민 1대1로 플랜이 매우 달콤하게 들렸을 거예요. 육지와 항구를 잇는 신실크로드를 만들게 되면 교통의 거점이 되고 교역의 중심지가 돼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그런 유혹 말입니다. 물론 빈국들은 그런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없었고 자본도 없었어요. 하지만 중국의 기술력과 인력이 동원되었고 중국의 자본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그닥 고민할 게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1대1로에 참여했는데요. 지난해 중순 기준
일대일로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철도, 항만, 고속도로 같은 인프라 프로젝트는 2,600개 이상이고 사업 규모는 무려 3조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4,200조에 달했습니다. 그럼 중국은 이 많은 돈을 왜 뿌렸을까요? 없이 사는 나라를 돕고 싶은 순수한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 간의 거래에서 순수한 마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계산이 숨어 있죠. 일대일로에는 보이지 않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 경제적 성과는 중국이 독식한다는 점이었어요. 중국 자본, 그리고 중국 기술, 중국의 인력이 투입됐기 때문에 일대일로 참여국은요, 그냥 없던 인프라 자산이 덜렁 하나 생기는 것뿐이고 그로 인한 고용이나 경제 유발 효과를 거의 기대할 수 없었죠. 둘째, 일대일로 참여국의 대다수는 부채에 덫에 빠지게 됩니다.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엄청난 자금이 투입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중국이 해결해 주긴 합니다만 대신 참여국들은 모두 장기 대여금이나 차관 등을 통해서 중국에게 빚을 지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뭔가 요구를 했을 때 함부로 거부하지 못하거든요.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홍해와 아덴만을 가르는 곳에 위치한 지부티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매우 지정학적인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육지와 가장 가까운 곳이니까요. 덥석 1대1로 계획에 사인하고 나서 차관을 갚아나갈 방법이 없었는데요. 그것을 빌미로 중국은 군사기지를 세우겠다라는 요구를 하죠. 감히 거절할 수 없는 요구였고 결국 중국은 지난 2017년에 세상에서 가장 지정학적 가치가 높은 요충지주인 하나인 그 지부티에 그들의 해군 기지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섬나라 스리랑카도 비슷한 처지였어요. 남동쪽에 위치한 한반토도 항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중국 자본 3억 달러 정도가 투입되었는데요. 그 원리금을 갚지 못하니까 항구 지분의 70%를 요구합니다. 추가로 99년 동안 독점적 사용권을 요구했죠. 99년이라면 홍콩 조차권에 대한 향수를 좀 불러일으키죠. 지금까지 1대1로 참여국들의 대중국 부채 규모는 3,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6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아프리카 국가가 빌린 돈이 거의 40%에 달해요. 주로 아프리카의 빈국들이 중국 주도권 안으로 알게 모르게 조금씩 잠식해 들어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바로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미국이 해왔던 국가 전략 시스템과 무척 흡사한 구조라는 거죠. 미국 역시 달러로 빌려주고 그 달러를 모두 갚을 때까지는 달러가 가장 중요한 통화가 되었어야 됐잖아요. 최근 아프리카 등 빈국에 구축된 SOC는 주로 위안화로 조달됐고 장차 위안화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모두 상환하기 전까지는 자연스럽게 위안화가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외화가 될 수 있거든요. 처음에 1대1로 시작했을 때 미국은 관망했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 규모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아프리카 빈국 몇 나라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프리카에서 이 달러보다 위안화의 위상이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젠 서둘러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더는 1대1로를 좌시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 미국 주도의 B3W가 새롭게 제시되었던 겁니다. 미국 백악관에서는 B3W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개발도상국의 40조 달러 인프라 요구를 돕기 위해서 G7을 비롯한 주요 민주주의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B3W고 높은 기준의 가치를 지향하는 투명한 인프라 파트너십이다라고 말이죠. 일단 40조 달러라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4경 원이 넘습니다. 나경원 아니고 4경 원입니다. 1대1로 규모의 10배나 되는 엄청난 덩치가 눈에 훅 띄는데요. 그보다 두 개의 단어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첫째, 투명한이라는 말을 뒤집으면 지금까지 중국 주도의 1대1로는 투명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거든요. 실제로 이번 G7 회의에서는 1대1로의 참여국들은 부채에 덫에 빠져서 주권을 넘겨줄 수도 있다라는 점을 부각시켰는데요. 앞서 거론해드렸던 스리랑카의 한반토다 항구처럼 말이죠. 둘째, 개도국의 인프라 요구를 돕기 위해라는 말에 특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중국이 아프리카 등 저소득 국가나 개도국에 대한 인프라 지원으로 세력을 점점 넓혀온 것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그 역할을 중국이 아닌 미국 중심의 동맹국이 맡아야겠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는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일부 빈국들에게 중국의 주도권이 강화되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B3W가 1대1로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이라면 이익의 공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대1로의 첫 번째 함정이 뭐라고요? 위안화 자본과 중국의 국영 토목회사가 직접 투입되었잖아요. 하지만 이번 B3W는 모든 개발 단계에서 투명한 자본 투입과 더불어서 경제적 성과를 참여국과 공유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싸움에서 누가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중국 측에 확실하게 선 나라는 아프리카를 제외한다면 북한, 파키스탄, 필리핀, 이란, 러시아 정도입니다. 하지만 요즘 필리핀은 좀 후회하고 있는 분위기죠. 딱 1년 전 지난 6월달, 작년 6월달에 이 방송을 통해서 필리핀이 실효 지배하고 있던 스카버러 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어요. 중국이 어느 날 갑자기 띡 무단 점유하고 오늘부터 여기 내 땅 이러면 딱히 할 말이 없어집니다. 이 필리핀은 국제상설재판소에 제소했고 수년에 걸쳐 싸움을 끝에 지난 2012년 필리핀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죠. 그럼 중국은 그 판결에 순순히 스카버러 섬을 떠났을까요? 그럴 리가요. 지난 2016년도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근거해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영유권 모두 또한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 모두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판시했어요. 그럼 그때는 중국이 순순히 승복하고 돌아갔을까요? 그럴 리가요. 중국이 무단 점유한 것을 다시 내어준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필리핀은 승소했음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속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두테르테라는 사람이 2016년도에 필리핀의 대통령이 되는데요. 그 이후로 상황은 더욱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해요. 스카버러 섬을 무단 점유한 중국에게 오히려 그는 꼬리를 내리게 되는데요. 필리핀의 경제 발전을 도와줄 나라는 미국이 아닌 오로지 중국이며 자신의 6년 임기 동안 중국 이외의 서방 국가를 방문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실제로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큰형님을 아련하러 날아가죠. 그리고 2012년 국제심판소에서 판결에 더는 연연해하지 않겠다며 자신의 출신지인 민다나오 섬에 대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약속을 받아옵니다. 중국으로부터. 두테르테는 이를 외교전에서의 승리로 선언하게 되죠. 실감이 잘 안 가시죠? 만약에 우리네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며 대형 투자권을 따왔다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한 번 또 뻥 터집니다. 2019년이었죠. 팔로안 북서부 해역에서 중국 함정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필리핀 어선을 공격합니다. 어부 수십 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수장당하게 돼요. 다 죽었죠. 만약 그 선박이 미국 소유였다고 해도 함부로 총을 쏘았을까요? 더 웃긴 건 두테르테의 반응입니다. 자국의 어민이 몰살당했음에도 이 두테르테 시진핑에 대한 사랑은 징하게도 변함이 없었어요. 두테르테는 중국의 자비를 얻어내려면 순응하고 우리의 무기력함을 인정해야 된다라면서 꼬리를 오히려 내려버리죠. 한 번 형님은 영원한 형님. 근데 이건 영화 친구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말이죠. 이런 게 현실에서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중국은 이렇게나 충직한 필리핀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었을까요? 혹시 스카버러 섬을 다시 돌려주었을까요? 그럴 리가요. 심지어 중국이 약속했던 민다나오에 대한 투자는 대략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오리무중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어리석은 외교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죠. 아무튼 중국 주변에는 아프리카를 제외하고 파키스탄, 북한, 필리핀, 이란, 러시아 정도가 지금 확실한 우방으로 서 있어요. 자, 그럼 1대1로를 B3W로 반격하기 시작한 미국 측은 어떨까요? 다행히도 이번 G7 회의에서는 유럽의 선진국들이 미국 편에 서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정부의 수장이었던 트럼프가 우방의 가치를 너무도 크게 훼손시켰기 때문이죠. 이번 G7 회담에서도 유럽의 정상들이 조 바이든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미국이 진짜 돌아온 게 맞습니까? 라고 말이죠. 바이든은 이를 먼저 바로잡아야 했을 겁니다. G7 정상들을 만나고 곧이어 나토 회의에 참석했죠. 러시아의 푸틴은 물론이고 터키의 에르도안까지 추술입니다. 러시아의 푸틴을 만나기 직전에 러시아의 노드스트림 2에 대해서 제재를 풀어주는 등 대형 선물을 준비하고 말이죠. 이 중국과의 분전을 앞두고
후방을 좀 돈독히 도모하겠다는 의지였을 겁니다. 또한 40조 달러나 들어가는 자금을 어찌 조달할 수 있을지 여부도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중국은 정부가 결정하면 반대하는 사람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미국은 대규모의 자금 집행은 무조건 의회 동의가 필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1대1로 사업이 진행 중인 나라들에게 이 B3W로 이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는 없어요. 모든 계약에는 기한 이익의 상실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죠. 중국과의 계약이 이행되는 과정에 있다면 기존의 부채를 천천히 갚아도 돼요. 하지만 계약을 파기하고 B3W로 주 계약자를 바꾼다는 것은 부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만들거든요. 부채를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없어서 부채에 덫에 빠진 그들이기에 아무리 훨씬 더 유리한 거래라도 기존의 계약을 뒤집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또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자체 시장도 무시하지 못할 변수에 속하죠. 수개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중국에 공장을 짓고자 하는 회사들은 중국의 낮은 임금 때문이 아니에요. 중국 자체 시장을 목적으로 들어가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아무튼 이번 싸움도 무역전쟁 이상으로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이 중국은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외교부 고위 라인들이 총동원되기 시작했어요. 기존의 1대1로 계약에 이 코로나19 백신과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얹어주겠다면서 기존 계약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을 더욱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G7 회담에서 미국 주도로 강조된 그 인권, 그것도 결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도구일 가능성이 높죠. 신장과 위구르 지역에서 나오는 면화나 폴리실리콘 등에 대해서 보이콧한다면 당연히 중국 경제에 타격을 가할 수 있을 테니까요. 또한 요즘 심심찮게 코로나19의 우한 기원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자주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죠. 만약에 말입니다. 코로나19이 중국 우한 연구소로부터 발원되었다고 모두 인정하게 된다면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대1로는 결국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라는 고도의 노림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번 G7 회담에서 제시한 B3W는 이에 대한 반격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누가 이기는 거 신경 안 써요. 투자자니까 투자의 기회가 될 만한 요인을 찾아내면 되죠. 미국이 제시한 인프라 투자 규모는 무려 4경원하고도 5천조 원입니다. 물론 장기간에 걸친 투자 계획이라지만 우리가 작년까지 흔히 듣고 보던 사이즈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인프라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큰 돈들이 어느 쪽으로 집중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샤프슈터 방문한 파트너와 함께 1대1로의 숨은 의도와 또 B3W의 탄생 알아봤고요. 관련해서 이번 주 투자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용료가 드는 문자 샵 8338로 방문환이라고 보내주시면 새벽을 여는 편지 VOD 7일 무료 체험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